일본이 내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처음 방류할 오염수 표본에서 삼중 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가 2주에 한 번 후쿠시마를 방문 점검하고 어민 지원 예산 2천억 원을 배정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안을 경찰 업무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대피소로 이동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도 통제됐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민원 전담 조직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만들어집니다. 교권 침해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위기경보 수준은 당분간 경계 단계를 유지하지만 검사비와 경증 환자의 치료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일단 교권 침해 사건들로 교원들이 거리로 나왔고 의견 수렴 끝에 오늘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반영된 목소리는 무엇이고 빠진 내용은 없는지 또 법 개정 과정은 순탄할지 교원단체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시간 전부터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구속 당시 촬영된 머그샷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고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오늘도 도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도쿄전력은 내일 낮 1시 방류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도쿄전력이 막바지 방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내일 방류 시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네, 도쿄전력은 어제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방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이르면 내일 오후 1시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쿄전력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류 시각은 내일 오전까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오염수 1톤을 희석설비로 보내 바닷물 1,200톤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습니다. 도쿄전력은 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기상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오염수 방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우선 17일 동안 오염수 7,800톤을 바다에 흘려보냅니다. 하루에 약 460톤씩 방류하는 겁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폐로가 완료되는 시점이 2051년인 만큼 이때까지 방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 반발이 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네, 우선 일본 환경성은 오염수 해양 방류 후 바닷속 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안청은 오염수를 배출하는 해저 터널의 방출구로부터 4-5km 반경에 있는 어패류들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이를 이틀 이내로 공개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인체나 주변 수산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간 건데요.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등의 삼중수소 배출량을 그래픽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자국이 훨씬 양이 적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문 피해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배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관계 강요 회의가 끝난 뒤 방류 시점을 발표하면서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어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민단체들의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정부가 소문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수출 규제와 중국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이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어민들과 인접국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촛불 집회와 공포 마케팅. 자, 방류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야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염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에 빗대며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하며 총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에서 당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촛불 집회를 연 뒤 주말 광화문 집회 등 비상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정쟁을 위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정치 행태이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는 긴급회의에서 우리 전문가가 상주하는 대신 2주에 한 번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방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어민 지원 방안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오염수 방류 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여러 상임위 회의도 열리는데 다른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잠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앞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상임위 심사가 지지부진했는데요. 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과 미온적인 여당이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한 여당이 반발하며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확대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신경전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今は処理水だからね、汚染水じゃないから流しめたい。まあしょうがないかなと捨てるとこないから処分ができないですよ。実際もう満杯でタンクが。いや反対はしたいけども実際捨てるとこなければしょうがな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福島の漁民
は非常に悩んでると思いますよ。安全かどうかは私見てないから分かんない。ただ信じるしかないから。悪いことしたら世界から日本がなくなるでしょう。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내일로 정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방류 시기를 결정한 것은 자국 어민에 대한 배려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월 초부터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일찍부터 8월 방류를 생각하고 있었고 애초에는 8월 중순이 유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당초 예고된 8월 말에서 18일로 앞당겨지면서 8월 하순으로 방류 개시일이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도쿄 김세호 특파원도 잠시 언급한 대로 인접국, 그 가운데서도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 논평에서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외신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찬반이 갈리는 견해들도 전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이 항의 집회로 시끌벅적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은 서한은 일본 대사관 측에 전달됐습니다. What's coming next? It's going to finish off the Japanese industry with a man-made mistake. 홍콩 정부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날부터 현재 일본 5개 지역 수산물 금수 조치를 10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plan to prohibit those food from the Japanese prefectures, which we believe to have some risk.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중국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 정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公然向全世界转嫁核污染风险，将一己私利凌驾于全人类长远福祉之上。 此举极端自私，极不负责任。 외신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과정과 이후 미칠 파장에 주목하면서 엇갈린 입장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중요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방류를 결정해 수십 년간의 불신과 논쟁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됐다는 방사능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활동가들이 항의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방류와 관련한 IAEA 평가를 존중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오염수가 포함하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CNN은 대다수 국가기관의 경우 소량은 위험하지 않지만 대량으로 섭취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핵 전문가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삼중수소가 지난 수십 년간 환경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 없이 방류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내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양 투기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오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화나비 대전행동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일본 정부가 핵 폐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범죄에 동조하지 말고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실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주요 도매 시장이 운영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유통된 수산물은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시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도 산지와 어종 상관없이 모두 표본 검사를 합니다. 관련 방사능 안정성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실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도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동안 한 달에 2차례 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검사 대상은 도내 수산물 위판장과 양식장 생산 단계 수산물이며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입니다. 네, 민방공 대피 훈련이 오후 2시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건 6년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황보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문자도 막 오던데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2시간 6분 전쯤이죠. 오늘 오후 2시에 민방공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사이렌 공습 경보가 1분 동안 울렸고요. 시민들은 대피 유도 대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지하철이나 지하 상가 등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서 있거나 느긋하게 갈 길을 걸어가는 시민들 모습도 눈에 띄곤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세종대로, 국회대로 등 3개 구간에서 차량들이 15분 동안 일시 정차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는 공습경보에서 경계 경보로 바뀌었고 2시 20분에는 경보가 해제돼 모두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인천과 강원도 등 일부 접경 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 훈련이나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480곳에서는 고객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의무경찰제 이젠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재도입 방침이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에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에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었고요.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정부가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무 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경찰 조직 재편 얘기도 나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시스템을 바꾸거나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7,500에서 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고 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도 강화됩니다. 동시에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마련됩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 입원제 이게 눈에 띄던데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개선 대책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보면 은둔형 외톨이나 정신질환자가 다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비슷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신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방부터 치료, 일상회복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중증 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의 법률, 경제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의경제 도입, 또 정신질환자 관리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야 강력 범죄가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에 출근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형제도를 부활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은 따뜻한 삼시세끼를 먹을 거잖아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한국은 사형을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지금도 중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지난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지난해 7월 조사 결과에 더해 최근 이딴 흉악범죄에 분노한 여론은 사형 집행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신림동 흉기난동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범죄자를 단죄해 본보기로 삼자는 취지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형을 집행받는다 할지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범죄 현상은 반드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좀 더 범죄 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국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년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의 74.6%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가운데 유엔은 지난 1월 한국의 사형제 완전 폐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범죄자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도 간과할 순 없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검토하는 이유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제와 함께 가는 세트로 가는 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범죄가 설령 경미하더라도 세 번째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범죄자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처하겠다. 이렇게 함께 그 세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맞추면서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벌의 수위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앞서 이승배 기자 전화 연결하면서 잠깐 소음이 들어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심되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학생의 부모 A씨가 사건 당일 교사에게 2차례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직업이 경찰관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며 연필 사건으로 A씨의 연락을 받자 교사가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사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부모의 직업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민원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온라인과 교내 유선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교내 문제는 학교 민원 대응팀이, 지역 학교 전반에 공통되는 민원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가 설치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교원단체는 이번 종합대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학부모들은 소통 창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긴급하게 그 연락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학부모와 소통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차단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와 함께 특별 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기는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오늘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대목들도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한 달간 거리로 나온 선생님들 그 피켓을 이렇게 보면 저 뒤에도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즉각 개정 문구가 있고 대체로 생활지도 이 부분이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현장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된 결과인가요? 대책이? 예를 들면 저희들은 교사노조 연맹에서는 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위험, 그다음에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악성 민원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 모든 대책들의 대부분이 전제가 법률 개정입니다. 예를 들면 교원지휘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네. 초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된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도 추가 대책이 나오고 그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걸까요?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실에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 절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칙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런 것은 학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학칙이라는 게 또 소규모 학교에선 또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힘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교육부 자체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학교에서 대응하기가 쉽겠죠. 그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조금 또 증가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좀 줄어들었다가 작년도에는 거의 2019년도의 기준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노조에서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이른바 부당한 간섭이 좀 광범위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또 이게 실제로 학생이 어릴수록 더하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노조로 올해 상담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저희한테 상담 요청한 비율이 80%, 90% 이상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실제로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과도한 학부모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교권 보호 대책 발표하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그 교육부가 갖고 있었던 입장은 학생의 권리와 교권 간의 약간 불균형이 있어서 이걸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일단 전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제로섬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양쪽 날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좀 강조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사에게는 의무와 한계만 더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 지은 것은 환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나온 대책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민원 대응 체계, 민원 대응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을 포함해서 기관 중심으로 개선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대1로 교사와 학부모가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원 대의팀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 교사들도 많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교원이 이제 개인 휴대전화로 이제 뭐 민원을 받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민원 대응팀도 전담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일부에 관해서는 어떤 뭐 나이스나 AI 챗봇 이런 비대면 처리하는 방안들도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학부모들이 소통이라고 명목하에 하는 것 중에서 그냥 단순한 질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오늘 아파가지고 못 올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굳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예를 들면 나이스 시스템이나 다른 어플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부모들이 이를 통해서 소통이 좀 더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원 전화라는 것들이 그 서희 초등학교 사건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 선생님들 측면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민원 대응 체계는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학부모로서 합리적인 또 의견 제시를 하는 창구도 필요할 텐데 이런 바뀐 체계로 효과적으로 좀 전달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라는 또 우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도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교사이니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매 학기 1회에 정기적으로 학부모와 상담 주간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와 상담, 소통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그
그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서는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교권 침해 원인 중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좀 꼽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휴식권이나 칭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교권이 많이 당한 이유 중에 하나로 학생 인권 조례를 꼽는 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법률이나 조례가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시에 따라서는 개정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조항 중에서 혹시나 정당한 교사의 교육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이를테면 휴대전화 사용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고시안에 보면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압수할 수 있고 그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학생 인권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걸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바꾸겠다는 건가요? 일단 그 휴식권과 네. 그 휴식권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네.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잘못 해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존에 있는 그 조례가 크게 우리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고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면 학생의 책무성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현실 교실에서 발생할 경우 그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현재로선. 그건 참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생활지도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안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대책 그리고 이 대책이 조금 더 실효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겠죠. 예.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해야 되겠죠. 이번 대책 나온 것 중에는 법령 학칙에 따라서 교원의 어떤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는 분리한다 이런 대책들도 나오긴 했는데 과연 그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모호한 구분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들도 있거든요. 조금 전 얘기했던 거하고 또 비슷한 맥락이기도 예. 하고요. 네, 그런 판단이 좀 앞으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다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초중등교육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구분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입법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이 어렵고 그래서 이를테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은 말씀하신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순탄할까요? 일단은 여야가 대체로 합의가 되는 부분, 이견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가 이거는 교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추모 집회는 바로 여의도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라. 여야가 어떤 정쟁으로 가지 않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개정안에 온 힘을 가져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주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고 지금 언론들에서 이번 대책 이후 가장 주목하면서 미봉합된 대목으로 꼽는 게 바로 이 학생부 기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고민할 대목이십니다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명 정순신 변호사 사태처럼 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다 보니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대입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여러 많은 네. 쟁송들이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이런 쟁송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이번에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교사들이 쟁송에 휩싸이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또 비장한 각오로 교권 회복 추진하겠다 이렇게 각오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대책이 좀 현장에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뭐 국회의 노력 외에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혹은 또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민원 대응팀을 만들겠다 등등 하는 것들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할 일도 있습니다. 지금 대책에 보면요. 근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즉 이것들이 실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의 충원 없는 이 대책은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충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일까요? 예를 들면 민원 이해를 대응팀과 관련해서도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교육지원팀 속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현재는 학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 대책의 선언적 의미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민원 관련해서도 학교장의 어떤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결국엔 분쟁이 생기면 그런 책임은 또 교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네. 민감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책임은 민원과 관련된 모든 책임 학교장이 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보면 학교장 중심의 네. 민원 대응팀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예. 방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 있다라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대책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당국과 추가적으로 뭐 간담회를 포함해서 의견 수렴 과정이 더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일단은 우리 교사노조연맹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2학기 때 실효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라. 그리고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교육부에서도 요게 좀 귀를 기울이셔서 2학기 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마련할 수 있는 루트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권 종합 대책이 나왔지만 좀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좀 미봉합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부와 여당이 만 0세 아동 부모 급여를 100만 원으로 올리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400만 원까지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현재 70만 원인 0세 아동의 부모 급여를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인 첫 만남 이용권을 가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 지원 예산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정부안 편성 이후에도 필요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400차례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해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어제 민주당 의원 20명이 함께 발의한 권 의원 징계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권 의원이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의원 입법권을 사익 추구 도구로 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에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된 이균용 부장판사가 오늘 첫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는 사이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좀 지명됐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최근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합류하면 6기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지만 지난 3월에 퇴임한 안영환 전 위원 자리까지 3자리가 공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불리는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은 언론 장악 기술자이지 언론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 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다.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폭력 그 자체가 국가의 운영 원리가 됩니다. 지금 그러한 운영 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대신 이를 무력화하고 은폐시키고 왜곡시켜 이에 대해 사회가 무지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달 말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대부분 유료가 되고 입원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 등도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내 감염병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여름철 유행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고 치명률도 독감 수준으로 낮아져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는 것은 맞지만은 중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 치명률은 0.03% 정도 되고 중환자실 점유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등급 하향으로 진단검사비와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됐던 치료비는 유료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지에도 유지됐던 생활지원비는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동네 의원에서 누구나 진찰료 5,000원 정도만 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소 2만 원 이상이 들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PCR 같은 경우 10,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PCR 같은 경우는 6에서 8만 원 정도, 이제 RAT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감염병 등급은 낮아지지만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로 유지되고 고위험군 보호와 지원 조치는 대부분 계속됩니다. 선별진료소에서의 무료 PCR 검사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입니다.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일부에 대한 지원도 연말까지 이어지고 먹는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에 이제 집중한다. 그렇게 전체적인 목표가 이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는 다음 달부터는 24시간 이내 모든 확진자를 신고하는 전수 감시 체계는 종료되고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뀝니다. 전국 527개 양성자 감시 기관과 하수 기반 감시를 통해서 주간 단위 발생 동향과 변이 유행 양상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에 대응하는 신규 백신을 사용해 오는 10월 무료 접종이 이뤄질 거라며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르면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을 받고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자체 대북 사업 추진을 경기도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대선 이후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과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지원자의 선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수능에서 이과생 비율이 51.5%로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이과생들이 선호하는 미적분 선택 비율은 48.5%,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비율은 40.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법인을 만든 뒤 출연한 재산을 자녀 해외 유학비나 생활비, 골프 회원권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 서류를 제공시하도록 했고 3년간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가 폭락하자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협박글을 올린 현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리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2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소재 B연구소로 찾아갈 사람을 구한다며 죽창 들고 모이자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전도체 관련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잃게 돼 B연구소에 불만이 있었고 최근 흉기 난동 신고가 많아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30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동의를 얻어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머그샷은 경찰이 특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찍는 사진으로 머그샷 공개는 재작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윤종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모레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가 7,0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부처 2차 합동 단속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6,100여 명을 적발해 5,400여 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고용주 1,200여 명과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환율과 가계빚 오름세가 걱정이긴 한데 중국발 위기에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연 3.5%에 묶인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가 살아있긴 하지만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발 위기로 우리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5연속 동결 전망을 높였습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 경제 부진에 하반기 수출이 크게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좀 둔화되면서 저희 기간은 이제 1.3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은에서 아마 1% 초반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다만 연 고점에 다가선 환율 오름세는 변수입니다. 중국 침체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원화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 긴축 기조가 계속된다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6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빚 오름세도 부담입니다.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에도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2달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보면 전 산업 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71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지난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67로 집계가 됐고, 특히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과 수주 감소 영향으로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업황 BSI가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중국 철강 수요 부진과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1차 금속은 12포인트, 중국 내수 회복세 지연 등으로 화학물질 제품 업황 BSI는 8포인트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조업계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서 2년 뒤엔 1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낸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말에 85만 명을 넘었고 2년 뒤 107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액은 올해 말 6조 4천억 원 정도에서 2년 뒤엔 9조 3천억 원으로 늘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생계비나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해 여름, 그래도 조금만 견디면 9월입니다.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 시간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에어컨 너무 많이 켰나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화면 보시죠. 슈퍼 유저라고 부릅니다. 가장 더운 8월 한 달 동안 1000kWh가 넘는 전기를 쓰는 가구를 일컫는데요. 이 정도면 평균 가구 사용량의 2배 이상입니다. 만약 올해 슈퍼 유저가 됐다면 이달 전기요금은 3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0kWh를 훌쩍 넘겼다면 요금은 쑥 올라갑니다. 사용량이 1300kWh 정도라면 54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1900kWh를 썼다면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7월과 8월 그리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누진제 3개 구간에 더해서 초과 과소비 구간에 최고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고 요율 구간에 들어가면 1kWh당 736.2원이 적용되는데요. 최저 요율인 120원의 6배가 넘습니다. 해마다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슈퍼 유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8년 4만 9천 명이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었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지난 2021년에는 5만 명 넘는 슈퍼 유저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 슈퍼 유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가 두려워지는 시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와 서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와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절기처서에 맞추기라도 하듯 무더위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비와 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우선 호우 경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경기 남부와 호남 해안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여주, 충북 진천, 전남 해남, 영광 등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일부, 호우 경보 지역을 제외한 서해안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고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 제주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강원도 철원과 충남 태안, 서산, 그리고 경기도 연천과 파주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까지 발령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인데 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강한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졌는데요. 어제 32.2도까지 올랐던 서울 낮 기온, 오늘은 27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는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반짝 무더위가 찾아와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또다시 호우가 쏟아지며 극심했던 더위 기세가 한풀 꺾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 변화가 잇따르면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조하기로 유명한 미국 데스밸리에는 폭우가 내렸고 스위스 알프스는 빙점 고도가 올라가면서 만년설이 녹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내륙 지역에도 폭우를 몰고 오면서 사막으로 유명한 데스밸리에 역사상 최대 강수량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데스밸리 관측 지점인 퍼리스 크릭의 강수량이 하루 동안 559mm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스밸리 평균 연간 강수량은 569mm로 하루 동안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린 셈입니다. Climate change affects the overall atmospheric and oceanic conditions that definitely then impacts the strength and the impact of any particular weather event, whether like say be wind or rain, hurricanes, whatever it might be. 이처럼 사막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공원관리소는 데스밸리가 홍수로 위험한 상태라며 공원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는 유럽의 스위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공의 높이를 뜻하는 빙점 고도가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빙점 고도 기록은 지난해 7월 25일 기록된 5,184m였습니다. 이 기록 역시 1995년 7월 20일에 관측됐던 종전 기록인 5,117m를 27년 만에 깬 것이었습니다. 올해 기록은 작년보다도 115m나 고도가 올랐습니다. The freezing level, in the glaciers, the disappearance of snow was dramatic last year, and unfortunately, with this latest heat wave, that trend is continuing. 빙점 고도의 상승은 스위스에 넓게 퍼져 있는 알프스 산맥 꼭대기의 빙하 역시 계속 녹아내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스위스 기상청은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 30살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구속 당시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도 최윤종의 동의로 함께 공개됐는데요. 오늘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 직후 병원 진단 기록을 일부 공개하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전했던 신상 공개 속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피해자 사망 속보, 또 발인식 취재 화면과 좀 겹치면서 마음이 무거운데 우 기자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상 공개가 된 최윤종은 누굽니까? 네, 먼저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이름은 최윤종입니다. 1993년생이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윤종의 휴대전화에 남은 전화나 문자 내역을 보면요. 가족하고 주고받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윤종은 주변과 교류 없이 집 주변 공원과 도서관 그리고 PC방을 주로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공개된 사진에 그 머그샷이 포함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방금 나온 게 머그샷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윤종이 구속될 당시 경찰이 찍은 머그샷인데요. 네, 머그샷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해자가 구속될 때 촬영하는 사진입니다. 피해자의 최근 모습을 정면에서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피해자 본인이 동의해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최윤종의 머그샷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건데요. 신상 공개 피해자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 재작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과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을 저지른 최원종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최원종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최원종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지구대 검거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면허증은 찍은 지가 오래됐고 또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은 정면에서 촬영된 게 아니어서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머그샷 공개 요구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건 동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최윤종이 이렇게 머그샷 공개는 동의를 했는데 일부 수사에선 비협자족이라고요? 예, 경찰이 지금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윤종은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나서면서도 취재진에게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예, 경찰은 최윤종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는데요. 당사자 동의가 역시나 필요한 조사인데 최윤종이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그렇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오늘 피해자 측에서도 좀 입장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것이 고의적 살해가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의사가 작성했던 진단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진단서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손상도 진행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머리에도 상처가 있었고 신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 역시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앞으로 정식으로 발표될 부검 결과와 수사 발표를 고려해서 일부만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단서 내용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심정지에 이를 만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구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최윤종은 고의적인 살인범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윤종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고의적인 살인범이 명백하다. 유족 측이 전한 진단서 말고도 경찰 수사에서 최윤종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를 부검하고 나온 1차 구두 소견입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진단 기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부검 구두 소견에도 피해자가 목이 졸리며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외부 충격우에 따른 출혈이 머리 부분에서 관찰됐지만 직접적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뇌손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이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게 아니라 목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부검 소견을 인정하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건데 경찰은 다른 정황을 함께 고려해서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넉 달 전 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샀다는 너클을 주머니에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는 점 역시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범행 전 행적도 살피고 있습니다. 최윤종은 범행 당일 독산동 자택을 나서 1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윤종은 범행이 일어난 신림동 공원이 평소 자주 다녔던 곳으로 CCTV가 없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온중세만. 네? 시장님 이동하겠습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최윤종은 범행 1시간 전쯤 집 근처 도서관도 찾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최윤종이 평소 자주 오가며 신문을 읽은 곳이긴 하지만 당일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범죄와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윤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한 결과 이번 달 최윤종은 성폭행과 살인 예고와 너클에 관한 기사를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까지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행적을 밝힐 계획입니다. 예, 너클을 항상 소지하고 있었고 또 범행 전 행적들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경찰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 경찰은 최윤종을 모레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최윤종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추가로 시도하거나 이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윤종은 지난 2015년 우울증 진료 기록이 있었는데 이후에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에 대해 별도로 정신감정을 의뢰할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네, 모레쯤 검찰 송치 또 사이코패스 검사, 정신감정까지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이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사회부 오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앞서 신림동 성폭행 사건을 포함해서 서울 관악구에서 강력 사건,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CCTV가 없는 등산로에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고 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갑과 3단봉을 갖춘 경찰관들이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곳은 지난 17일 대낮에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산속 등산로는 CCTV가 거의 없어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민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순찰 강화에 나선 겁니다. 2인 1조, 모두 5개 조로 구성된 순찰대가 한 달 동안 매일 낮에 등산로를 순찰할 계획입니다. 흉기 소지자라든지 고동이 수상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고 민관경이 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총기나 테이저건 등 과감한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력, 또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이제 방향입니다. 정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함께 공중협박과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경우에는 특별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금도 액수의 제한을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서현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일단 지급 보증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의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와 관련해 시내 공원 등산로의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추가로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무차별 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한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 객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밤중 놀이공원에서 현금 인출기를 부수고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그제 새벽 2시쯤 서울 화양동 어린이대공원 매표소 옆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토치 절단기로 부수고 현금 32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잠을 자다 숨진 것과 관련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 등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숨졌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2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해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폐타이어 23톤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물차 운전자 52살 광모 씨가 얼굴과 양팔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적재함이 모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정오쯤 대전역 근처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오래된 포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포탄이 폭발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6.25 전쟁 시기 비행기에서 낙하한 물건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의 실제 면적 등이 보험 서류와 다르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등 비닐하우스 주인 2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서류에 기재된 비닐하우스 규모와 구조 등이 실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해당 비닐하우스를 이미 보험 대상으로 정한 만큼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지난해 YTN 보도로도 확인된 문제인데 문짝이 폭발하는 문제로 리콜을 실시했던 삼성의 최신 세탁기 모델에서 이번엔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AS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례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세탁기 문을 닫고 작동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일시정지 문구가 뜹니다.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멈출 뿐 세탁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시된 지 2년이 채 안 된 최신 세탁기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에서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는 일시정지 오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들을 통해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과 댓글이 수백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 AS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진동 감지 센서 오류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그 문짝 쪽에 있는 센서를 교체하고 가셨어요. 갑자기 또 이제 일시정지 오류가 뜨더라고요. 한 달 안에 4번을 방문하신 거죠. 해당 모델은 앞서 문짝 폭발 문제로 이미 한 차례 리콜이 이루어졌던 세탁기입니다.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이때 문짝 교체를 받은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생산된 모델을 구매한 경우인데 구매 2년도 채 안 돼 리콜에 이어 고장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초에 구매하고 지난해 10월 문짝 교체받은 세탁기입니다. 리콜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 문구가 뜨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AS 신청을 하니까 뭐 한 열흘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빨래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저희가 그 집 근처 업체에 저희 돈을 3만 원 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용자의 상당수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 직원의 권유로 해당 모델을 산 신혼부부들입니다. 그 모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제품이 가장 최신 제품이고 신혼가전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삼성 측은 현재 파악된 일시정지 오류는 제품 내부 진동 감지 센서 문제로 보인다면서 해당 문제가 모두 몇 건 접수됐는지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문짝 폭발로 이뤄진 리콜은 문짝 유리의 접착 불량이 원인으로 이번 오류와는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쿠팡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 화장품과 물류, 식품 사업을 하던 CJ와 여러 부문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CJ 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올리브영 매장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CJ 올리브영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게 쿠팡 주장입니다. CJ 올리브영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J 계열사와 쿠팡이 부딪히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CJ 제일제당은 납품 단가를 두고 쿠팡과 협상 중인데 현재 즉석밥, 햇반 등 자사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선 택배기사가 징검다리 연휴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택배 없는 날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은 쿠팡과 달리 원할 때 쉴 수 없는 택배기사를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한 휴무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사실 왜곡 프레임으로 택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깎아내리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역 부문에서도 쿠팡 플레이와 티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과 식품을 직접 만드는 CJ와 유통만 하는 쿠팡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평했습니다. 제조사가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쿠팡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쿠팡이 다소 유리할 듯하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고 CJ그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북한이 최근 식량 상황을 안정화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통일부가 파악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알곡 생산에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 분석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대중교육은 코로나19 이전에 85% 수준까지 회복을 했지만 최근 가발 등 위탁 가공 수출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회복세가 답보 상태라고 통일부는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제체육대회에 선수단을 보낸 데 이어 어제는 북중 항공 운항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한 조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1월에서 7월 중국에서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억 원 규모의 증류주와 와인을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증류주와 와인은 424만 달러어치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수입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도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잇단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예비 제재 명단에서 제외시키는가 하면 또 백악관이 나서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6월 국무장관과 7월 재무장관에 이어 다음 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7일부터 나흘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를 찾아 최근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미중 간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tense competition requires intense diplomacy to manage that competition so that it doesn't tip over into conflict, and also so that we create every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with the PRC. 동시에 백악관은 국제 규범을 지키는 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중국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we've been saying all along. Contrary to claims by some voices in China that, looking to slow down China's economy or weaken China's economic growth.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 계획 발표에 맞춰 중국 기업 27곳을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 있던 배터리 생산 기업과 센서 제조업체 등을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 정부의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중국이 청년 실업률 등 여러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번 상무장관 방문에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인 모스크바 시티에 또다시 드론이 날아들어 짓고 있던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2대의 무인기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오다 2대 가운데 한 대는 격추됐고 사상자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다른 지역도 무인기 공격을 받았고 그 여파로 모스크바 인근 공항들의 운영도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시티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2차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북서부를 덮친 산불로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내무부는 그리스 경계에 있는 차나칼레 지역에 산불이 계속되면서 54명이 매연을 맞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1,500헥타르가 불타면서 9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산불 진화 중인 항공기가 바닷물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다르다넬스 해협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남미 칠레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이재민 5천여 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 산티아고 남쪽 지역에서는 도시를 휘감는 강이 범람해 주택 수천 채와 종합운동장 등이 침수되고 교량들이 끊어졌습니다. 수도 산티아고 수도주 주지사는 이번 비 피해 지역에 지난해 1년간 140mm의 비가 왔는데 기상청 예보로는 이 정도가 하루에 쏟아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 현지 시간 22일 승객 8명을 태운 케이블카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274m 상공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케이블카 승객 8명 가운데 10세에서 16세 어린이 6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이 즉시 당국에 신고했지만 외딴 지역인 탓에 구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최소 4시간이 걸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강풍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승객 8명은 케이블카가 멈춰선 지 12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최근 긴 장마의 태풍, 또 이어진 폭염까지 자연재해 3중고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우려가 바로 가격 담합. 지자체와 농산물 유통공사가 유통업계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농축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파는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신선식품 가격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보지 못했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긴 장마와 태풍 카눈에 이어 폭염까지 최악의 자연재해 3중고 때문에 야채와 과일 모두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열매로 같은 거는 다 비싸요 지금. 열리질 않으니까 다시 이제 야채값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요식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도매 시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는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상추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1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박스에 그래서 저도 조금 요령을 한 게 반 2kg씩 해서 좀 절약을 해가면서 좀 썼죠. 농산물 유통업계와 지자체가 물가고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통업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격 폭등을 야기하는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시는 유통업계의 자율 결의에 대해 지역 화폐를 통한 캐시백 한도 증액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구매에 좀 주저하게 되고
상인들은 또 판매로상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물가 안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때문에 생활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유통업계와 지자체가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추석 앞둔 물가 비상의 담합을 막기 위한 상생 노력 먼저 보셨는데요.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여의도 면적의 200배가 넘는 가운데 정부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희력 기자입니다. 6월과 7월 2달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6만 9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무려 236배의 규모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은 96만 마리가 넘습니다. 태풍까지 핥히고 지나가면서 농가에는 시름이 깊습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잘 됐죠. 그냥 다 따고 뭐 낙과 피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비 들어오고 땅 하는 군데는 다친 수대로 다 뽑아버리고 절반이죠. 절반 수준. 정부가 올여름 침수 피해를 본 농가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드는 비용의 절반만 주던 보조금을 전액 주기로 했습니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절반에서 전액으로 상향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농기계와 생산 설비도 자연재해로는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서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3배 수준으로 인상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관련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달 집중호우로 복숭아 재배 면적 1,400여 헥타르가, 태풍 카눈으로 사과, 배 재배 면적 770여 헥타르가 낙과 등 피해를 봤습니다. 비바람이 가져온 재해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과일 수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출하량을 최대한 늘리는 등 조만간 과일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 침체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로 수산물 판매는 더욱더 비상입니다. 전복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값이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협과 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뒤 국내 우럭 판매는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6,000톤 가까이 지금 남아 있는데 수협에서는 지금 큰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방건조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양이 많아서. 청정 바다 수도 전남 완도의 특산품 전복의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남 수산물 최고다! 이 따라 수협과 전라남도가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전남 도청 로비에 김과 미역, 다시마 멸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 수산물의 홍보와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 먹기 쉽게 만들어진 전복 요리 키트 등이 입맛을 돋웁니다. 그 맑은 바다에서 자란 영양 좋은 다시마와 미역을 먹여 키운 여름철 보양식 재료가 바로 전복입니다. 완도 전복 어가돋기 프로젝트로 완도 금일수협에서 손질하여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착한 소비로 완도 전복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유명 셰프의 전복 스테이크 요리 강습과 시식회도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와 박람회 등 온 오프라인 판매와 직거래 장터 활성화로 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전복 상자의 단일화와 산 전복의 유통을 위한 컨테이너 확보 등에는 모두 5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청정한 해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청정 바다에서 나는 이 전복과 우럭을 비롯해서 양식 수산물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이 애용해 주시고 특히 추석 명절 때 많이 아껴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59%인 186만 톤. 전라남도는 해양 외식업체와 연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아마존 등을 통해 외국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경상남도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도민 불안 해소 등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우선 세계반 15명으로 도시군 합동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기존 주 20건에서 40건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이 참관하는 방사능 검사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대표팀이 포워드 문성곤을 제외하고 대신 양홍석을 발탁했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는 제3차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국가대표 명단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발목 통증을 호소한 문성곤 대신 양홍석이 곧바로 진천 선수촌의 대표팀 강화 훈련에 합류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농구는 다음 달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립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창단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랐습니다. 인천은 홈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베트남의 하이퐁을 맞아 전후반을 1대1로 비긴 뒤 연장에서 에르난데스와 제르소의 연속골을 앞세워 3대1로 승리했습니다. K리그 팀들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9경기 연속 승리하는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서쪽 지방에서는 비가 이어지며 무더위가 한풀 식었습니다. 다만 강한 비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붉은 비구름이 집중된 경기와 강원 또 호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령돼 있는 호우특보는 비구름이 확대하면서 앞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영남 등 남부 지방에도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남해안 많은 곳에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대 100에서 120mm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돌풍과 함께 요란하게 오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쏟아지면서 내일은 동쪽 지방에서도 더위가 식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7도, 울산 29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내륙에서는 비가 잠시 그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